안녕하세요. 이승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쟁식 독서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경쟁식 독서 토론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또 과정과 특징을 알아보고 또 토론의 기술과 전략, 마지막 가장 어려워하는 발제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독서와 토론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비경쟁식 독서 토론이 독서에 좀 더 포커싱을 둔 거라면 여기서는 토론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립되는 규칙, 형식에 중점을 두고 거기서 필요한 내용을 독서, 책에서 텍스트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토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념을 꼼꼼히 살펴볼게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설득하는 말하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립되는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 토론, 그건 찬성과 반대, 꼭 찬성과 반대가 아니더라도 대립 토론, 디베이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항상 마주 대립성 각을 세우는 것을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서로 설득하는 말하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두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백분 토론 같은 것을 많이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우선 홍길동전. 앞에서도 홍길동전을 살펴봤었는데 앞에서는 홍길동전으로 비경쟁식 토론을 했을 때는 내가 길동이라면 어땠을까? 길동이는 왜 그랬을까? 나는 읽고서 느낌이 어땠지? 를 편하게 물어봤다면 이 경쟁식 토론에서는 홍길동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행동이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대립되는 논제를 일부러 던지고 이를 통해서 이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식 토론은 스포츠에 많이 비유되기도 해요. 그래서 심판과 규칙, 상대팀의 역할을 정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명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차이를 뒀을 때 정의롭다. 정의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의롭지 않다 팀은 결국 자기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또 근거를 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한번 예를 살펴볼게요. 일부러 비경쟁식 토론과 비교가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번 심청전. 그래서 심청전으로 이제 대립된 각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 심청이의 행동이 과연 효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효도다. 결국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효도가 아니다. 결국 아버지가 슬픔으로 더 결과적으로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효도가 아니다.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는 식으로 대립된 각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심청이라면 어떨까? 신봉사라면 어떻을까? 어디서 감동적이었니? 라고 편하게 물어보는 것과 다르게 이제 딱딱 각과 형식을 맞추어서 대립된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의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대립된 각을 만들고 토론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분들은 되게 공격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얻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조사하고 좀 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 다듬다 보면 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서도 좀 더 다양한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당연하다는 듯이 흘렸던 주제들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랑 반대되는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입체적인 관점을 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론 대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이렇게 무작위로 선정하여서 이제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입장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대립되는 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경쟁심을 유발하면서 첨예하게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향상이 돼요. 편하게 즐겁게 내 이야기를 했던 것과 좀 더 탄탄한 말하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또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이제 생겨요. 양보할 수 없는 대립된 상황들인데 그럴 때 대화와 토론으로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토론 문화가 강조가 되는데 그런 토론 문화, 대화와 토론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기에 좋은 책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나 흥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결국은 명확하게 주제가 구분될수록 토론이 이제 깔끔하게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모호한 입장은 오히려 토론 상황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주제가 명확하고 좀 대립 논제가 선정하기 좋은 그런 책들을 우선으로 선별하면 좋고요. 또 주제에 대한 근거 내용이 충분할수록 책 자체를 꼼꼼히 읽게 되죠. 다른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자체를 꼼꼼히 읽는 그런 습관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찬반 토론만을 위한 시리즈나 기획 도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린 친구들이나 초등학생 친구들, 특히 또 초반에는 그런 책들을 많이 활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토론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경쟁식 독서 토론의 과정도 우리가 전중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토론 전에는 자료 조사를 하죠. 그리고 전략을 수립해요. 그래서 독서 토론에서는 이 자료를 되게 책에서 찾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고로 구성하고 내가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근거를 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수립을 하는 거죠. 토론 중에는 결국 내가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고 조리 있게 말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을 수시로 거쳐요. 또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내가 앞에서 세운 전략을 또 유연하게 수정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되게 적합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청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토론에서 원고를 그대로 읽다가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론대회 심사위원도 몇 번 봤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쏟아내기 바빠요. 그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협업 능력 그리고 팀플 능력도 같이 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토론 후에는 이제 오고 간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겨봐요. 에세이를 쓰는 것도 많은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는 역할에 맞추어서 격렬하게 진행했겠죠. 나의 입장이 분명하니까. 하지만 토론 후에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균형 있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일부 동의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론의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토론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반론의 상호 교차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가볍게 뱉은 말이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장과 반론 속에서 다양한 자료와 근거,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작전도 짜고 서로 동료들과 회의도 하고 또 작전에 중간 작전 타임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최종 변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성이 완성이 돼요. 토론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대회마다도 굉장히 룰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외우기보다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토론의 과정 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가 입론과 또 교차 질의 그리고 반론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입론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의 주장을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의 방향과 기본 토대를 제공해요. 토론 대회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론부터 해서 내가 처음에 들어갈 입장을 세 가지, 네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먼저 들어가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로의 입론을 먼저 듣고 주고받고 나서 교차 질의를 하면서 서로의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뭐 용어를 정리한다거나 상대방이 입론한 내용에 허점을 파고든다거나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건데 여기서는 입론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차 질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한다면 그건 이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차 질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순서로 또 서로 반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형식을 되게 철저하게 갖춘 그런 토론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냥 개인당 시간이 주어지고 또 시간이 다 끝나면 마이크를 꺼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알뜰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디는 좀 더 유연하게 상호 토론의 과정으로서 이제 사회자에게 권한을 주고 자유롭게 주고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론, 교차 질의, 반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론에서는 중요한 게 결국 근거, 타당한 근거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구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론의 특징, 키워드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공통적으로 이제 토론을 이루는 요소는 주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대립된 각, 강조하죠. 대립된 각과 또 그리고 주장과 근거, 모든 말하기는 하나의 주장이고 거기다 근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설득 전략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규칙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꼼꼼히 보면 이제 상반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해야 되고 또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 토론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든 내가 그 입장이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굉장히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토론을 내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모든 말이 주장이고 근거인 과정에서 일관되게 내 주장과 근거를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되게 뇌피셜이라고 자기 생각 그냥 뱉고 싶은 말을 편하게 뱉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떠한 데이터나 근거 출처도 없이 막 말하는 건데요. 토론에서는 이러한 말하기를 가장 경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도 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토론은 이제 말하기는 되게 무거운 항상 타당한 근거를 댈 수 있는 말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일관되게 나의 입장과 이제 같은 맥락을 해야 돼요. 실제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나의 말이 오히려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더 유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감점 요소고 논리적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다음 이제 명확한 주장과 근거는 기본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이제 굉장히 승부의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서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되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전 회의나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팽팽한 토론일수록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들이 승부를 가려요. 그리고 규칙, 아까 말했던 명확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또 정해진 시간, 그리고 사회자의 말에 잘 이제 듣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태도의 큰 요소가 됩니다. 또 뭐 인신공격을 하거나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게 토론을 스포츠에 비유해요. 심판과 룰, 옐로 카드와 퇴장 카드가 있는 것처럼 룰을 잘 지키는 게 이 토론이 가장 다른 말하기나 글쓰기가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구체적인 이제 토론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좀 더 신뢰감이 가는 말, 그리고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해요. 그래서 가장 토론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계, 집단 현상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은 되게 불행해요 라고 말을 할 때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9년 뭐 청소년 자살률은 몇 퍼센트고 얘는 OECD 회원국 중에 몇이다, 뭐 이런 식의 통계 근거를 대는 게 좀 더 믿음직한 말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말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통계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분명히 하고 또 최신화된 것일수록 좀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용, 남의 말을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내 말에 좀 더 힘을 싣는 경우죠. 다음은 이제 감성. 토론이 꼭 논리적인 말만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설득을 목표로 했을 때 감정이 호소하는 전략도 유용하게 쓰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결국 상대방을 설득할 때 유리하다 싶으면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도 곳곳에 활용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일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비유. 상대방에게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죠. 그리고 예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쉽게 이해하도록 단순화시키는 건데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모호하게 주장을 만들고 오히려 단점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험. 내가 직접 겪은 것이다. 이거는 객관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면에서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통일을 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면 나의 경험을 깃들어서 나는 실제로 북한 친구, 탈북 친구, 새터민 친구가 있는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의 문화적 거리는 넓지 않다. 이런 주장을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고 또 인용을 한다면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라는 힘을 인용을 바탕으로 근거 될 수 있고 또 통계 입장으로 통일을 찬성하는 30대의 비중은 35%다. 통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에 근거를 대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유. 옆에 앉은 짝꿍.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짝꿍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 예시. 항상 통일을 했을 때는 통일을 한 전 경험이 있는 독일을 예시로 많이 들죠.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는, 그래서 이상가족, 이런 눈물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토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눠지는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발제법 시간인데요. 발제법은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논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놀부는 범죄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좀 더 근거를 들어서 준비해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역할을 나누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 논제는 좀 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건데
조기 교육은 바람직하다. 누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가치의 면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 이야기로 봤을 때는 흥부전에서 제비가 주는 박씨가 흥부에게 좋은 보상인가, 그리고 흥부의 자생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제 결을 나눌 수도 있죠. 또 정책 논제는 정책 결국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 주민등록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약간 너무 무리가 있다. 식의 이제 찬반 토론, 그리고 흥부전에서 굉장히 흥부가 자식을 많이 낳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다자녀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런 식의 약간은 좀 더 정책적인 면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입장에서 항상 대립되는 각을 세운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더라도 서로 마주보는 각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각을 세운다는 면에서 다양한 면의 토론 종류를 살펴볼게요. 우선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이제 되게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되게 쉽게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쟁의 구도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이거는 아까 같이 발제에 대한 부담 없이도 그냥 계속 상대방의 말에 조금씩 이제 털을 달고 반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비 거냐, 뭐 싸운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반대의 목소리를 통해서 토론을 활성화하고 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모색할 수 있어서 생각을 되게 넓게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계속 대립된 의견을 내고 논의를 첨예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뭐 청문회나 뭐 압박 면접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일부러 내가 토론을 활성화하고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역할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토론 아무리 원고를 잘 짜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도 결국 토론은 정해진 시간과 룰, 스포츠로 따졌을 때 항상 실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TV에서 보면 굉장히 전문가라고 나와도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토론하다 보면 뒤엉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토론은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실천을 해보시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식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